스트리밍 시장 네. 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막 엄청 쏟아져 나오죠. 일단 MBC 컴캐스트 유니버설.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원래 케이블 TV 회사죠. 지금도 미국 최대 케이블 TV 사업자인데 이 회사가 NBC 방송국을 샀죠. 원래 G라는 미국을 상징하는 정말 전통 대기업이 갖고 있던 NBC 방송국, 미국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업자가 이제 피콕이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후발주자이자 전통 레거시 사업자답게 좀 다른 각도를 세우죠. 사람들의 채널 선호가 전통 TV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고 예산도 옮겨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하지 않는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죠. 미국만 해도 연 80조 원이 TV 광고에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TV 광고를 내던 여러 브랜드들은 넷플릭스는 광고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청자를 놓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피콕의 사고고요. 다른 사업자는 퀴비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퀴비는 10분 내외의 짤막한 영상 콘텐츠, 하지만 굉장히 제작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입니다. 10분짜리라는 게 특징이에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넷플릭스나 디즈니만큼의 제작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편 서사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신 사람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짧은 형태로 변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짧은 영상 창작 콘텐츠를 스트리밍 하겠다는 각오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특색 있는 사업자예요. 다른 한 사업자는 아마존 프라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미 가입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아마존을 자꾸 빼먹는데요. 자기가 가입해 있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받고 있죠. 빠른 배송, 번들링으로 묶여 있어요. 사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관성적인 소비로 이미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전기세 낼 때 TV 수신료 내는 느낌이네요. 몰랐던 거죠. 네. 제프 베조스도 컨텐츠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굉장히 유명한 일전을 벌였죠. 애플 TV하고 같이 반지의 제왕 스트리밍용 원판 제작권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애플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그 저작권을 따냈어요. 어떻게 따냈을까요? 뭘 약속했냐면 아마존 커머스를 통해서 반지의 제왕 원작 서적에 상당히 많은 판매고를 개런티를 해줍니다. 아마존 프라임 뒤에는 아마존 커머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영상 보고 나면 끝에 이 방의 침대를 구입하시려면 이러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작자한테 좋은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 던질 당근도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HBO 맥스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HBO 맥스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HBO라는 회사가 속해 있는 AT&T 그리고 또 같이 있는 디렉TV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코드 커팅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최대 피해자는 사실 디렉TV예요. 그래도 HBO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프리미엄 컨텐츠로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 그 왕좌의 게임. 근데 왕좌의 게임 종영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입자가 다시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AT&T 그룹이 결단을 내렸죠. 사실 AT&T 그룹 내에는 ABC 방송국, 그러니까 뉴스 컨텐츠, 또 다큐멘터리 컨텐츠, 그 다음에 HBO 맥스 컨텐츠처럼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컨텐츠들을 HBO 맥스에 스트리밍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 스트리밍 채널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 사업자들 중에 혁신이 가장 늦었던, 과거의 유산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HBO 맥스가 지금은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얻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기성 사업자들이에요.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면 넷플릭스한테 한 방 먹고 다 어떻게든 변화에 적응하거나 뛰어들거나 어떻게든 뭔가 바꿔보려는 기성 사업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혁신이 제일 늦었던 HBO 맥스가 혁신 당할 위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을 하고 또 플랫폼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실제 기업 현장, 그리고 또 기업에서 내가 한 일에 적용되는 데까지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요. 사람들은 계속 디지털 기술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견 보면은 혼란스럽기만 하기도 하고 그림에 떡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 기술을 자기가 풀려고 하는 비즈니스 문제, 내가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의 문제로 정말 땅바닥으로 끌고 왔을 때만 실마리가 보이거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일, 이 사람들이 소명처럼 예전에 기술이 없어도 하려고 했던 일, 그 일에 맞게 기술을 어떻게 갖다 쓰는지, 기술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문제 풀이의 도구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비즈니스 문제를 잘 정의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거는 IT 담당자도 못 해주고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못 해주는 일이에요.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비즈니스 문제는 그 담당자 이외에는 아무도 못 정해요.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많은 생산성 혁신을 이뤄냈던 기술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네, 파워포인트, 엑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죠. 또 하나는 ERP, 전사적인 ERP 시스템.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스템, 과거의 생산성 도구랑 지금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써야 된다고는 도구에 굉장히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과거의 도구는 플러그인이었어요. 내가 의료에 종사하든 커머스에 종사하든 관공서에서 일을 하든 내가 풀려는 비즈니스 문제와 무차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플러그인 형태의 툴이에요. 근데 요즘의 기술들은 데이터와 함께 가야 되죠.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되고, 근데 그 데이터라는 건 나의 사업의 색깔이 묻어 있어요. A라는 업종에 쓰이던 추천 알고리즘이 B 업종에 곧바로 절대 못 쓰여요.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되고 그 데이터의 색깔에 맞게 다 다시 정의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각각의 기업 현장에서 내 부서가 풀려가는 비즈니스 문제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과거 20, 30년 전에 유행처럼 보급돼서 많이 효과를 냈던 생산성 재선 기술하고 지금의 기술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비즈니스 문제를 다뤘던 현업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비싼 돈만 쓰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게 지금의 디지털 혁신의 특징이에요. 무슨 문제를 풀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기술이 따라오게 맞습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인터뷰를 볼 때 인터뷰 문제 중에 문제를 안 주고 문제를 정의해 보라고, 무슨 문제를 풀고 싶냐라고 물어본다잖아요. 결국엔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힘, 거기서 모든 것이 분간이 되는 건데, 많은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많이 받지만 신생 기술로 그 중에 굉장히 소수의 기업들이 효용성을 입증해서 기업들한테 쓰임을 당하고 결국엔 번성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비즈니스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냐 안 되는 기술이냐, 그것밖에 구분자가 없어요. 첫 번째는 비용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고객한테 재화 하나를, 서비스 하나를 더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대비 디지털 기술을 쓰면 하나 더 하는 그 단위 행동의 비용이 혁신적으로 떨어질까? 만약에 그걸 떨어뜨리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화려하기만 하고 쓸모는 없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너무 중요해요. 넷플릭스는 왜 강력한가? 본인들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만큼의 반응을 일으킬지, 누구한테 반응을 일으킬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부분에서 A/B 테스트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선험적으로 판단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관리자 회의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그래프가 쭉쭉쭉 그려서 나오죠. 사실 다 죽은 그래프예요. 과거의 자료고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기업의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질이 달라지겠죠.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추구해야 될 좀 정성적인 가치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리드 헤이스팅스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플랫폼 사업의 성공 요인을 들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친숙함, 그 다음에 기대받고의 놀라움. 일단 친숙해야 된다. 근데 디지털 시대의 친숙함은 편리함이에요. 편리하지 않으면 낯선 거예요. 네. 사용자는 편리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숙함이라는 건 곧 편리함을 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받고의 놀라움.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해 줄 때 감동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다르네. 색다르다. 네. 탈퇴를 유보를 하는 거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널 떠나지 않겠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엔 가격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플랫폼 사업 중에 가격 결정력까지 가격을 올려도 수입이 줄지 않는 그런 지위를 가는 사업자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예요. 어떻게 차별화했고 어떻게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정말 기술을 보는 안목을 모두가 길러야 된다 생각해요. 항상 배워야 되고 항상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넷플릭스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의 수준은 좀 떨어지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나의 비즈니스 효익을 가성비 있게 맞추면 화려한 기술은 포기하고 쓸만한 기술을 쓰는 게 넷플릭스인 거죠. 디즈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을 기르려면 정말 이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애석한 얘기지만 여전히 대답 못하는 챗봇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굴지의 기업 고객한테 내놓은 챗봇 중에 정말 대답 못하는 챗봇들이 많습니다. 이 안목을 기르는 습관을 일찍 기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번 된통 기술에 당한 다음에 한동안 기술을 굉장히 멀리하게 됩니다. 터부시하게 돼요. 그 기업에서 무슨 신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안 되더라고 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안목을 길러서 뭔가를 도입하고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터부시켜버리면 한참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술을 친구 삼고 정말 친숙하게 접해보고 사례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걸 정말 내 문제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